안녕하십니까. 제조산업 웨비나에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듣기로는 한 500여 분 이상이 오늘 웨비나에 참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무쪼록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1시간 정도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3개로 구성이 됩니다. RPA 밴드로서, 오토메이션 밴드로서 UiPath가 바라보는 자동화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자동화를 한 3년 정도 하신 저희 고객의 목소리를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UiPath 기반의 자동화를 고객분들한테 제공하는 저희 파트너사에서 어떤 사례들 중심으로 자동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발표에 앞서서 각자 소개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UiPath 코리아의 백승헌입니다. 자동화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 대상으로 전략에 대한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자동화의 로드맵을 가져갈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백승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발표하실 댄소 코리아의 우리 권태구 실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댄소 코리아에 근무하고 있는 권태구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지금 RPA를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흘렀고요. 이번에 이 시간을 마련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희들이 한 경험에 대한 부분을, 구축에 대한 경험에 대한 부분을 잘 전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성준 실장님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스쿼링의 박성준 본부장입니다. 저희는 2018년부터 제조업을 대상으로 RPA 딜리버리를 시작을 했고요. 한 4년 동안 현재 저희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서 권태구 실장님이 고객사의 입장에서 RPA를 어떻게 도입을 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전달해 주실 거고, 저는 파트너로서 같이 여정을 이어가는 저희의 경험상 RPA를 도입하고 확산하는 데 있어서 주요하게 고려돼야 될 사항들, 그리고 실제로 RPA가 적용되면 좋은 업무들, 그리고 조직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통찰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화라는 기술을 가지고 사업적 성과를 내고자 하는 목표는 다 똑같은데, 오늘 발표는 세 사람이 3인 3색으로 한번 발표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첫 번째 제가 먼저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디지털 혁신의 중심, 조금 플랫폼 기반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몇 가지 토픽을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자동화에 대한 트렌드입니다. 요새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UiPath와 IDC가 작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한 350여 개의 고객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동화에 대한 피드백인 거죠. 거의 86%에 해당하는 고객분들이 향후에 자동화가 우리 회사에 굉장히 중요하게 기여를 할 거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여를 하냐면 사업적 성과를 내고, 그리고 고객의 서비스를 향상하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시장에서 경쟁에서의 우위를 가져가겠다는 거죠. 기술을 통해서 나의 경쟁력을 키우겠다. 그리고 한 60% 정도 되는 고객분들이 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보면 2025년까지 단순한 RPA를 넘어선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자동화를 훨씬 더 지능적으로 해서 사업적 성과를 더 키우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도입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혁신의 목적. 많은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목표를 삼고 계시는 효율성 개선, 프로세스에 대한 이노베이션,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혁신의 목적에서 거버넌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프로세스 거버넌스.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에 대한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게 자동화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또 하나의 목적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자동화 프로젝트를 했을 때 과연 내가 잘했는지에 대한 이 성공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위에 보시면 비용 절감, 효율성, 물론 당연한 거고요. 여기 조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글자가 조금 더 하이라이트 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불확실한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변화들, 그리고 서비스, 위기가 왔을 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동일한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자동화는 성공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에코시스템, 우리 서플라이 체인을 지원해서 성과를 내고, 마지막에 보시면 자동화라는 게 기존 프로세스를 효율화해서 하는 효과도 있지만 자동화라는 기술을 쓰다 보면 새로운 프로세스를 상상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프로세스를 상상하면서 새롭게 만들다 보니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 결국에는 새로운 매출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것을 자동화 프로젝트를 하는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기준으로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많은 업무에 대해서 자동화를 하고 계신데
어떤 업무를 지금부터 3년 동안 자동화로 확산할 거냐. 여기 보시는 다양한 업무들. 지금 오늘 웨비나에 들어오신 분들도 대부분 하고 계신 업무들이죠. 조금 재밌는 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한 350개 기업의 리더들은 향후 3년 동안 혹은 2년 반 동안 여기 보시는 ESG, 굉장히 중요한 지금 테마입니다. ESG에 대한 자동화의 투자를 확대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ESG에 대한 자동화는 ESG에 어떻게 기여할 거냐. 금융기관에 다르긴 하지만 제조업에서 보셔도 사실은 굉장히 관련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조그맣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G, Governance. ESG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부 통제에 대한 데이터를 작성하고 가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동화. 그리고 이 Environment, Cloud Computing 혹은 Paperless, 요즘 많이 하고 계시는 AI, OCR 이런 걸 통해서 페이퍼리스를 통한 탄소 절감, 그리고 서비스를 강화하는 거죠. 금융기관이니까 코로나 관련된 코로나 상황에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하는 데 자동화를 썼던 거고, 이제 뭐 제조에서는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볼 수 있겠죠. 사실은 ESG를 하다 보면 내부 통제를 평가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쌓고 가공하고 보내고 하는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속 가능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 자동화를 씀으로 인해서 회사의 무형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데 자동화가 쓰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동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RP에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커그니티브 오토메이션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동화 기술은 과연 어떻게 발전하고 있느냐. 여전히 2017년에 붐을 일으켰던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는 RPA라는 툴은 굉장히 중요한 혁신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을 개선을 해서 업무의 성과를 올리는 거죠. 로보틱 오퍼레이션인 거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 봐서는 RPA라는 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우리 무게 중심인 거죠. 실제 일을 수행하는 무게 중심. 하지만 그 무게 중심에 팔과 다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주변을 보면 이제 융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신경망에서 연결이 되듯이 UI 오토메이션뿐만 아니라 API 오토메이션. 저희 UiPath는 인테그레이션 서비스라고 해서 API 오토메이션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AI 기술과의 융합, BPM과 같은 워크플로우와의 융합, 그리고 인텔리전트 다큐멘트 프로세싱, AI OCR. 마이닝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과학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 오토메이션,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서비스 테스트를 해서 얼마나 빨리 시장에 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내어놓을 거냐. 타임 투 마켓인 거죠. 테스트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게 지금 바라보는 자동화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오브 이노베이션, 혁신의 근간이라는 거죠. 조금 다른 앵글로 한번 보겠습니다. RPA와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이 어떻게 다른지. 여기 노란 박스로 되어 있는 베이직 RPA,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죠. 업무를 수행하는 로봇, 관리하는 서버, 그 다음에 디자인하는 저작 툴. 하지만 여기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의 앵글에서 보면 RPA, 베이직 RPA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더 과학적으로 과제를 발굴할 거냐, AI 기술은 얼마나 잘 융합이 될 거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테스트 자동화. 맨 밑에 보시면 로우 코드. 1인 1로봇 시민개발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는 뭐냐면 직원이 직접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개발을 하고 나의 업무를 개선을 하고 나의 팀의 업무를 개선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1번, 2번, 3번이 다 갖춰졌을 때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RPA가 중간에 있으면서 구동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런 기술들이 융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에 UiPath는 자동화 플랫폼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오토메이션 플랫폼.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비즈니스 자체를 오토메이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자체를 오토메이션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보시면 AI 파워드 오토메이션. 이제 AI 기술이, 똑똑한 기술이 들어가서 훨씬 더 성과가 큰 자동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보시면 중요한 업무 수행 직원이 있고, 또 다른 쪽 끝을 보시면 업무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프로세스와 직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효과적으로 비즈니스 오토메이션 할 거냐. 세 개의 앵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발굴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어떤 업무가 가장 효과가 높을지 제대로 발굴하는 발굴. 두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단순한 UI 자동화가 아닌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최대한 쓴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오퍼레이션입니다. 기술적인 운영도 중요하지만 자동화를 통한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저희 UiPath는 인사이트라고 하는 그런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툴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 그 한국 스코링에서 컨설팅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동화 운영 모델,
대규모로 로봇을 쓰고 직원들이 사용할 때 어떻게 운영 모델을 가져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발굴이라는 측면에서는 마이닝이라는 기술이 다양하게 쓰입니다. 프로세스 마이닝, 직원의 PC에 있는 액티비티를 분석하는 태스크 마이닝, 메시지를 분석하는 커뮤니케이션 마이닝. 오토메이트란 자동화라는 측면에서는 시민 개발자, 로우 코드. 그다음 프로세스 오케스트레이션은 사람과 로봇이 협업을 하는 겁니다. 로봇이 일을 하고 사람한테 일을 던지고 다시 사람이 받아서 로봇한테 일을 또 던지고. AI, OCR 다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오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스 마이닝. 저희 UiPath에서는 커뮤니케이션스 마이닝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인수도 했고 지금 글로벌하게 몇 개의 회사들이 파일럿 혹은 실제 업무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유입되는 수없이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 거죠. 이메일도 있고 SMS, 전화를 통해서 들어오는 텍스트, 스피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거는 여기 3번 활용. 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쓸 거냐, 어떤 업무에 자동화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들어오는 메시지를 내가 타겟 시스템에 제대로 보내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 중간을 메꾸는 게 커뮤니케이션스 마이닝입니다. 데이터를 받아서 연결을 하고 학습을 하는 거죠. 제대로 된 의미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발굴이 된 메시지를 가지고 정확한 타겟 시스템에 던져주는 겁니다. 자동화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요즘 제가 발표를 하다 보면 다들 물어보세요. 챗GPT 자동화. 챗GPT와 RPA, 챗GPT와 자동화는 어떤 관계냐는 거죠. 서로가 경쟁하는 관계인지 하나가 하나를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건지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 UiPath가 바라보는 챗GPT 생성형 AI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비즈니스 오토메이션 플랫폼의 하나의 융합되는 기술이라고 보는 겁니다. 융합되는 기술을 통해서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자동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사례를 보시면 저희 로봇 그림도 있고 챗GPT 그림도 있고 다시 로봇 그림이 있죠. 챗GPT한테 질문을 하는 걸 로봇이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RPA 디벨로퍼를 채용을 하는데 그 채용을 할 공고를 내면 엄청나게 많은 이력서들이 들어오는 거죠. 로봇이 그 잡 디스크립션과 지원자의 이력서를 챗GPT에 보내는 거죠. 로봇이 합니다. 챗GPT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거죠. 피드백은 굉장히 네거티브한 피드백도 있고 포지티브한 피드백도 있고 중간도 있을 겁니다. 로봇이 그 결과를 보고 지원자를 탈락을 시킬 거냐, 패스를 할 거냐, 애매할 경우에는 직원한테 보내서 어떡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이런 것들이 보면 챗GPT와 자동화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사실 중간에 챗GPT, 여기 AI 엔진이 돼도 되고 사람이 돼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융합해서 자동화하는, 물론 다양한 사례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1차적으로 간단하게 접목해 볼 수 있는 업무는 이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글로벌 기업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많은 사례를 보여드리기에는 오늘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글로벌의 유명한 제조 기업들이 자동화를 하는 목적입니다. 여기 있는 회사들은 이미 많은 수준의 자동화를 했는데 오늘 우리 제조 기업에서 오신 분들도 자동화를 왜 해야 되지라는 의문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동화하는지 도요타를 보시면 뉴 모빌리티 환경에서 사무직의 직원이 해야 되는 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다고 사무직을 그만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도요타는 사무직 직원들의 혁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직 직원들이 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혁신을 드라이브하는 사무직 직원의 혁신이 하나의 자동화의 목적이었고 제록스 같은 경우에는 판매 채널에 고객의 참여, 고객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한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매출을 늘리고 닛산과 스카니아 같은 경우에는 시민개발자, 자동화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직원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자동화를 합니다. 마지막은 이름을 공개를 해드리지 못했는데 글로벌 반도체 회사입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에 실제 생산 라인에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들을 자동화를 해서 이제 기존에 했던 제조 방식과 다른 형태의 제조 방식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자동화를 하는 목표입니다. 업무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 조금 참고하실 만한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 3가지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제록스. 여러 형태의 자동화를 하고 있고 제록스는 본인들이 자동화했던 역량들을 쌓아서 고객분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일종의 RPA as a service. 이런 부분까지 확산한 사례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회사는 회사 이름을 제가 보여드리면 다들 좀 생소해하세요. 어떤 회사지?
근데 타이틀리스트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실 겁니다. 타이틀리스트 회사인데 여기는 코로나 시점에 늘어난 엄청나게 많은 주문량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자동화를 쓴 거죠. 주문이 늘어났다고 해서 주문을 핸들링할 수 있는 직원들을 그 수만큼 뽑을 수는 없는 거죠. 한 2년 동안 늘어난 주문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180여 개의 업무를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서 그 많은 수요에 대응을 한 거죠. 세 번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반도체 관련 회사인데 여기는 전사적으로 자동화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특정 부서가 이렇게 자동화를 드라이브해서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사례를 보여드린 겁니다. 재무부서가 글로벌하게 재무부서의 업무 혁신을 위해서 자동화를 한 겁니다. 한 부서의 혁신이 전사에 어떻게 울림을 주는 이런 자동화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설팅 회사 사례긴 한데 제조회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ERP를 쓰시니까 여기는 ERP를 쓰고 있는 컨설팅 회사의 사례입니다. ERP에 있는 CRM, 고객 등록 업무죠. 고객의 액티비티를 등록하는 업무인데 한번 이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RP 시스템을 쓰는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혹은 전 세계적으로 깔려있다고 봤을 때 굉장히 직원들의 드나듦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직원들을 일일이 다 교육을 시켜서 업무를 제대로 하게끔 할까?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회사 내부의 프로세스가 바뀌었을 때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따라오게끔 하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ERP에서 써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 10여 개를 자동화를 한 겁니다. 이건 직원이 바뀌어도 되고 업무 프로세스가 바뀌었을 때 직원들은 나의 PC에서 구동만 하는 거죠. 1인 1로봇. 회사에서 해야 되는 정말 크리티컬한 하지만 누구나 해야 되는 업무를 직원들이 실시간 하는 이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로봇 100대 1000대 이야기지만 여기는 벌써 10만 대가 넘은 재밌는 사례입니다. 그런 업무가 있다고 하면 고민해 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즘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직원이 참여하는 자동화, 1인 1로봇. 저희는 A-Rob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전에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A-Robot for every person. 누구나 로봇을 쓴다는 거죠. 이런 직원 참여의 자동화가 왜 필요하냐면 조금 진부한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전문 개발자가 하는 자동화의 효과는 초기에는 많이 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직원들의 업무, 사실 직원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자동화가 일어나고 실제 그동안 기대하지 않았던 매출의 정대라든가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는 것은 사실 여기 위에 있는 박스, 직원 중심의 마이로봇 같은 자동화입니다. 1인 1로봇 환경이 됐을 때 그럼 업무 환경이 어떻게 바뀔 거냐. 여기 보면 밑에 굉장히 해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내 PC에 나의 로봇 비서가 있다고 하면 1번부터 5번까지 이와 같은 업무 변화가 일어납니다. 1번 핸즈오프입니다. 손을 떼는 거죠. 내가 커피를 마시고 회의를 하는 동안 로봇은 내 PC에서 마우스를 만지고 키보드를 만져서 내 업무를 대신해주는 1번 핸즈오프. 두 번째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입니다. 우리 드라마 보면서 축구 보는 하나의 PC에서 내가 일을 하는 동안 로봇은 똑같이 내 PC에 들어와서 다른 일을 하는 거죠. 둘이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휴먼 인 더 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로봇이 일을 하고 우리 프로세스를 하다 보면 중간에 사람의 의사결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로봇이 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 스텝을 할까요 말까요? 그럼 제가 yes 하고 나면 그 다음 일은 다시 로봇한테 넘어가는 사람과 로봇이 협업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로봇이 트리거하는 거죠. 네 번째는 좀 다른 겁니다. 내가 로봇을 트리거하는 겁니다. 로봇을 내가 실행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평소 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일을 하다가 특정한 파일을 특정 폴더에 넣는다든가 특정한 이메일을 로봇 계정으로 보내면 나는 나의 업무를 그냥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로봇을 가동하는 로봇을 트리거링 하는 거죠. 사람이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나도 모르게 로봇을 트리거하는. 다섯 번째는 로봇이 로봇을 구동하는 겁니다. 내 PC에 있는 나의 비서 로봇을 구동을 시켰는데 백엔드에 돌아가야 되는 업무가 있다고 하면 그 로봇이 백엔드를 돌리는 우리 어텐디드 로봇이 언어텐디드 로봇을 돌리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인 1 로봇 환경하에서 내가 일하는 방식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UiPath의 솔루션들입니다. UiPath 어시스턴트, PC에 있는 나의 비서 화면, UiPath 앱스, 이미 자동화되어 있는 것들을 레고 블록처럼 내가 연결해서 나의 프로세스를 쓰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챗봇, 당연히 챗봇을 통해서 자동화를 할 수도 있고 UiPath 액션 센터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휴먼 인 더 룹입니다. 로봇과 내가 협업하는 거죠. 일을 주고받는.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쓰시는 팀즈와 줌과 같은 솔루션과의 자연스러운 융합,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융합하는.
이런 일련의 솔루션들을 가지고 UiPath가 마이로봇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겁니다. UiPath 어시스턴트. 지금 제 PC에도 깔려 있고 UiPath 솔루션을 쓰는 마이로봇을 쓰시는 고객분들은 본인 PC에 이런 게 깔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 PC에서 마치 애플의 앱스토어처럼 마이 프로세스 앱이 있는 거죠. 내가 자주 쓰고 있는 것들을 위에 올려놓고 아닌 거는 찾아서 내가 원할 때 로봇을 돌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전 세계 직원들이 한 200한 거의 한 300여 개의 프로세스 이런 형태를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리도 용이하고 내가 만든 로봇을 게시해서 나의 동료들도 쓸 수 있는. 또 하나 1인 1 로봇을 하다 보면 직원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관리하는 체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포털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회사들은 어떤 형태로도 회사에서 개발해서 직원들이 참여하고 관리하게끔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방식을 쓰고 계시죠. UiPath는 오토메이션 런치패드라고 해서 1인 1로봇을 지원하는 굉장히 직관적인 포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 이 화면입니다. 아까 보셨던 UiPath 앱스라는 걸로 개발을 한 건데 사용자가 들어와서 내가 참여하는 단계도 보고 여기 중간에 홍보민 메시지가 있죠. 처음에 들어와서 이 교육을 받고 나서 나도 쓸래요라면 두 번째 들어간 리퀘스트 어시스턴트, 라이선스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나의 업무를 찾아서 로봇을 수행하는 거죠. 교육을 받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 다음에 라이선스를 관리하고 우측에 보시면 관리자 입장에서 현황을 볼 수 있고 여기 액티브 유저들 그리고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헬프 데스크, 리소스들도 볼 수 있는 이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실 수 있는 UiPath 기반의 1인 1 로봇을 쓴다고 하시면 쓸 수 있는 간단한 포털입니다. 이제 제 발표가 이제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2023년 자동화 전망. 오늘 제가 그 사례도 보여드리고 1인 1 로봇도 말씀드렸는데 2023년에 자동화는 두 개의 축을 다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오토메이션. 회사의 실질적인 ROI 줄 수 있는 ROI. 비즈니스 프로세스 최적화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자동화. 또 하나의 축은 이겁니다. 직원들한테 극도의 편리함을 주는 거죠. 로우코드 스스로 개발하게끔 하고 나의 비스를 씀으로 인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하고 자동화의 방향성은 저희가 바라보는 UiPath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한 툴이 아닌 자동화 그 자체가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혁신하는 방식이고 성과라는 거는 조그만 실무적인 차원이 아닌 이제 엔터프라이즈 차원의 트랜스포메이션을 변혁적으로 일어나고 기술이 비즈니스 오토메이션 플랫폼 같은 기술이 혁신하는 데 중요한 에너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자동화는 재량이 아니고 해야 되는 자동화 그 자체가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통해서 이제는 기존을 혁신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혁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지속 가능한 혁신을 나아가게끔 하는 게 자동화의 기술이고 자동화의 방향으로 보는 겁니다. 자, 한 20분 정도 제 발표를 이제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저희 고객분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3년 동안 자동화 여정을 이어가신 댄서 코리아의 자동화 여정을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권태구 실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태구라고 합니다. 전무님의 지금 현재 RPA의 사례, 그리고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경청해 보니, 역시 댄서 코리아의 RPA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잘 리딩해서 진행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댄서 코리아의 RPA의 성공 사례를 제가 진솔하게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댄서의 그러니까 세미나에 오면 기업체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댄서를 소개하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조금만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댄서는 전 세계적으로 한 198개의 그룹 사업, 그리고 16만 8천 명 정도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연매출액은 한 55조 이 정도입니다. 거기에 댄서 코리아는 4개의 사업장에서 한 1,700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1조 원 정도의 매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개사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각 지역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5개의 지역인데 북미, 남미, 아시아, 유럽,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일본 지역이 어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댄스 코리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대표이사는 온다 요시노리 사장님이시고 댄소가 100% 저희들이 출자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은 마산 그리고 창원 화성 공장에 이렇게 세 개의 공장이 있고 그 어왕에는 경기도 어왕에는 세일저 테크니컬 센터 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은 현대자동차 큰 자동차 기업에 전부 다 저희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기아자동차, 르노, 삼성 자동차까지 그렇게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 제품은 창원 화성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엔진에 들어가는 파워트레인 그리고 에어컨 관련 공조 그리고 와이퍼와 같은 모터 그리고 마산 공장에서는 메타기 크러스터 이 메타기를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동차 부분에서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스캐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산하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RPA의 추진 배경하고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년도에 현대자동차의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DX 활동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는데 그 중에 이제 RPA가 하나의 섹션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게 이제 좀 효과가 좀 있겠다라는 것을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댄소 본사에서도 지금 사례 그러니까 RPA를 구현해서 업무에 대한 저감 그러니까 절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제조기업은 특히 원가 저감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슈고 그거를 달성을 해야 매출이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일환으로서 업무 생산성 향상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그때 그 또한 회사에서 IT에 기대하고 있는 IT 부대에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20년도에 그런 DX 활동을 모토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방침에 입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지금 활동에 대한 키포인트는 뭐 아시다시피 현재 있는 업무에 대한 업무를 그냥 이렇게 RPA 자동화를 구현한 것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프로세서,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을 해서 그 개선된 상태에서 자동화를 구축하는 게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댄소의 로드맵을 보시면 2000년도 방침을 입안을 해서 저희들이 POC를 진행을 했습니다. 기능 테스트, 효과 검증에 대한 부분인데 기능 테스트는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관 시스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RPA가 연동해서 돌아가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의 중점, 그리고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보시면 그게 한 80%, 통상의 어떤 현업에서 업체에서는 한 60% 정도 됐는데 저희 댄소에서는 효과가 한 80%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많은 효과가 창출됐을 거라 판단을 했습니다. 21년도에 파일럿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때는 한 12개의 안건을 수립하고 10,000시간을 효과를 창출한다라는 목표를 입안을 시켜서 경영 부분에 5개 부서였고 그리고 IT를 중심으로 각각의 팀의 리더들을 선임을 해서 8,500시간 정도의 창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20년 작년도죠. 작년도에는 RPA 침투기간, 좀 더 많은 부서에 확대를 해서, 저희들은 기능통합부서라고 하는데, 뭐, 인사, 그리고 인사본부, 뭐, 우리 IT도 포함해서, 그리고 재무, 이런 어떤 부분을 각 공장 단위를 관리하는 그런 어떤 기능통합부서인데, 그 기능통합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리더들은 이제 좀 더 많은 20명, 그리고 30개 안건이라고 보면 각각의 부서가 연관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관된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 어떤 과제가 있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메가 프로세스 조직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체제를 만들어서 그 결과 한 29,000시간의 시간을 좀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제 전사적으로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 50개 과제 4만 시간을 목표를 수립을 해서 전사의 이제 팀 단위에서 실 본부 단위로 확산을 시켰고, 진행하는 주체는 실에서 지금 현재 올해는 업무 혁신 본부라 해서 본부 개념으로 조금 이렇게 격상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전사적으로 한 27명의 어떤 리더들이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이제 각 부서의 안건 자체가 나온다 하면 이제 부서와 부서 단위의 어떤 RPA 자동화 영역보다는 앞으로는 개인 영역에 실질적으로 자기의 업무가 얼마만큼 줄어드는가에 대한 그런 관점이 더 중요할 거로 판단을 하고, 올해는 내년부터 그걸 하기 위한 준비를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일단 이제 전사적인 어떤 분위기가 확대가 됐다고 하면 이제 일상적인 DX 활동으로 전환을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파일럿 활동에 대한 부분, 21년 활동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사례를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IT실 밑에 디지털 혁신 파트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해당 그 관련된 부서의 리더들을 발령을 해서 혁신 파트 팀으로 지금 밑으로 두게 됩니다. 두게 되고, 그 7명의 리더들은 이제 안건, 자기 자부서에 안건을 발굴을 해서 그 안건을 선정을 해서 선정된 안건에 대한 부분을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역할, 이 역할에 대한 미션을 부여를 했습니다. 했고, IT는 이제 이 모든 안건에 대한 진척 관리, 그리고 경영청의 보고, 그리고 여러 상시로 일어나는 회의체에 대한 운영, 그리고 인프라 구성까지 저희들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외주사는 이제 개발, 그리고 교육, 그리고 이 자문, 이런 것을 좀 진행을 좀 시켰습니다. 추진에 대한 운영 방향은 지금 각 팀 좌측에 각 팀의 리더들은 하고 이제 디지털 핵심 파트하고 연결을 시켜서 안건 상심 미팅을 통해서 안건을 도출하거나 도출된 안건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한 부분을 합의를 하거나 이런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 핵심 팀이 주도를 해서 주 1회 정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진척되는 진척 사항이라든지 그 현업 리더들이 지금 안고 있는 그런 이슈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그래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저희들이 역으로 제시한다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주 정례를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그 결과를 매월 탑에게 보고하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진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활동에 대한 상세를 좀 말씀을 드리면 현업 그 리더들의 육성,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했는데, 교육 프로그램은 RPA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개발 과정을 이 개발 과정을 왜 참석시키냐면 RPA가 어떤 범위로서 프로그램이 돼서 어떻게 흘러가는 게 이해가 돼야 자업무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발굴을 하고 안건을 상정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현대자동차라든지 해당 부품회사의 사례, 우리 본사의 사례들을 같이 이렇게 줌으로써 안건을 선정할 수 있는, 발굴을 할 수 있는 해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건 선정 과정을 보시면 맨 처음에 러프하게 7명의 리더들이
자부수에 지금 이제 리더의 능력에 의해서 79건을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이제 평가를 실시하는데 평가는 일단 특정한 툴이 있고요. 그게 80점 이상이라고 하면 자, 반복 횟수가 많거나 주기적으로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점수가 높은 거겠죠. 효과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리고 예외가 좀 적어. 예외가 적다는 거는 전 업무에 대한 전 공정에 대한 프로세스 중에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면 그만큼 RPA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외 처리가 없는 사람 판단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으로 점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 고려를 해서 80점 이상인 안건 자체를 12개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표를 보시면 각각의 팀에서 한 2-3개의 안건을 선정을 해서 각 리더들이 직접 자기들이 이게 어느 정도의 업무 저감 효과가 발생됩니다라는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계획서를 제출한 게 전체 한 10,000시간 정도 조금 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활동에 대한 실적에 대한 성과를 판단을 하고 확인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 80%의 어떤 시간이 저감됐고 나머지는 한 RPA 운영 시간 한 20%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리더 발표 활동 사례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매달 탑 보고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탑 보고를 할 때 죄송합니다. 그 탑 보고를 할 때 각 리더들이 자기들이 했던 성과 자체를 탑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태에 대한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흘렸고 이 사례는 클레임 데이터 처리에 대한 사례인데 품질 경영팀에서 한 사례인데 옆에 실행 주기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의 실행 주기를 가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이제 업무에 대한 개요. 그리고 옆에 프로세스를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업무 어떻게 자동화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객 사이트에서 자료를 갖고 오는 것들, 그 다음에 엑셀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사내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업로드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동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클레임 지표까지 이렇게 생성해서 보고까지 연결하는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 그래서 이제 개선 사항으로는 양식을 표준화한다든지,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든지, 시스템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 사항을 보고하게 되고,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도 자기네들이 직접 산출해서 직접 발표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물론 과제, 현재의 시점의 과제, 그리고 부서 대 부서 간의 어떤 과제, 관점에서의 과제를 발췌해서 대책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직접 리더들이 발표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봇에 대한 사내의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은 로봇 이름을 좀 지었습니다. 저희 리더들에게 좀 공모를 해서 그 공모된 중에서 한 개가 선택이 됐습니다. 디로라는 이름으로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이게 PC와 함께 그 간판을 같이 각각의 어떤 사무실에 배치하게 됩니다. 근데 간판은 뭐라 적혀 있느냐 하면 각 부서에 어떤 업무가 실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로봇가 실행됨으로써 얼마만큼의 저감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게재를 해서 이렇게 간판을 이렇게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효과를 했고요. 사내 홍보 효과를 했고요. 그리고 동영상 제작. 동영상 제작은 사실 이거를 진행할 때 과연 내 업무가 진짜 자동화될 건가에 대한 부분, 사용자는 굉장히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구현 이후에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탑한테 보고하거나 또는 자부서의 팀장, 실장들한테 보고를 해서 업무가 제대로 이거는 수행이 되는 건구나, 진짜 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진행을 했고, 세 번째는 성과.
우리가 했던 성과에 대한 부분도 팀장이라는 이런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이 DX 활동에 대한 이런 부분이 이만큼 회사에서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이 RPA 운영이라고 봅니다. 운영이라고 보고 파일럿 단계에서는 저희들은 유인봇, 그래 사람이 직접 로봇을 돌리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리더들의 역할은 로봇을 게시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그 중간에 이제 에러가 났을 때 일단 1차 조치를 하고 하는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그 1차 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IT하고 개발사에 넘어와서 IT에서는 자 인프라적인 측면의 환경적인 측면, 어플리케이션의 환경적인 측면을 저희들 조치를 하고 개발사는 프로그램의 수정까지 이렇게 조치를 하는 이런 운영 프로세스를 돌렸습니다. 다음 2022년도에 그 침투 활동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21년도에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22년도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강화시킬까에 대한 부분에 반성해도 좀 실시를 해서 DX 역량 강화 부분을 보면 사실은 작년에 했던 부분에서 교육은 실시를 했지만은 이제 중간에 이제 안건 자체가 드랍이 된다든지 교체가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신규 리더들에게 작년에 했던 리더들이 자기가 했던 경험치에 대한 공유를 했고, 그리고 파일럿에서 진행했던 안건 선정에 대한 과정, 그리고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반성회를 통해서 공유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메가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조직도 만들었고, 두 번째는 안건 발굴하고 선정 분석 강화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최초에 작년도에는 최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요구 사항에 대한 부분 변경 사항이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그게 개발에 대한 납기에 대한 문제, 품질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 시트를 좀 강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신청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업무의 개략적인 업무를 파악을 해서 사전에 그거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화를 좀 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개발에 대한 QCD 실현입니다. 이게 QCD 실현은 지금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좀 전략이 필요한데, 강화된 인터뷰, 신청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시적으로 바로 해야 될 것, 그리고 뭔가 개선이 필요할 건가를 청별화 시켜가지고 좀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개발하고 적용하고 운영을 사람을 좀 안배를 해서, 예전에 개발자 전체 다 하는 것들을 요거를 사람을 좀 투입을 시켜가지고 좀 빠른 지금 개발이라든지 운영을 이렇게 효율적인 운영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RPA 운영은 유인봇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RPA를 운영하기 위해서 스케줄러하고 그 다음에 무인봇을 이렇게 같이 세트로 도입해서 저희들이 조금 효율을 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활동 사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35개의 과제가 35개의 과제가 저희들이 이제 설정되지만 인터뷰를 과정에 대해서 이거는 예상이 너무 많은 것을 걸러내고, 그 다음에 31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28,000시간, 28,700시간 정도를 산출했지만 이게 목표 달성은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4종의 어떤 개선 활동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한 600시간 정도를 다시 창출을 해서 목표에 가까운 29,000시간을 그렇게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범위 확대라든지 양식 표준화, 프로세스 개선, 그리고 시스템 개선, 이 전반적으로 개선 활동을 IT가 주도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31개의 안건인데 요거는 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과연 다른 제조업체들은 어떤 안건들을 이게 RP를 구현하지 않은 궁금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조로 저희들이 리스트업을 했으니까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모니터링 할 때, 거버넌스 측면에서 모니터링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게 달달이 저희들이 로봇의 가동 부분을 확인을 해서 얼마만큼의 계획된 실적이 달성하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로봇가 지금 현재 계획한 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시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 시간에 대한 부분도 금액적으로 환산을 해서 경영청에 월 단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뭔가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뭐가 좋아지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업에 주도하는 그런 업무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하게 돼서 좀 개선력이 좀 증가됐다, 의식이 좀 강화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DX 단계별로 이렇게 확산하고 조직을 꾸려나감으로써 조직 체제도 좀 확립이 됐고 또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안건 발굴이나 개선에 대한 프로세스도 같이 아울러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웠던 것은 현업의 리더들에 대한 역할은 우리가 리더를 하고 잘 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위에 있는 팀장에 대한 실장들의 관심이 일부 부족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경영청에 건의를 해서 탑다운으로 뭔가 이야기한다든가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설명을 한다, 이해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였고 두 번째는 리더들의 동기부여. 물론 겸임이라는 거는 자기 업무를 가지고 RPA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업무가 없어졌다는 거는 만족을 하지만 과연 계속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사본부하고 연동을 해서 목표 관리에 좀 넣어가지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했고요. 밑에 denso 환경 개발 표준이라는 건데 이게 RPA가 사실은 굉장히 좀 재밌는 게 표준화가 없습니다. 이게 시스템 환경에 이게 프로그램이 일단 좌우지되는 그런 게 RPA입니다. 그래서 denso에 맞는 그런 어떤 개발 표준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좀 모듈별로 좀 정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개발사와 IT가 같이 콜라보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도입 시의 고려사항인데 제가 생각하는 고려사항은 경영청의 어떤 인지가 돼야 되고 탑다운으로 해가 모든 그룹장, 실장에 대한 이해가 진행되면서 밑에 실무자청에서도 이거를 해야 된다. 자기 업무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어떤 없어진다는 이런 어떤 적극적인 활동 자체가 같이 병행될 때만 이것이 성공한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RPA 개발을 내재로 할 건가, 외주 개발사에 할 건가, 이것도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도입에 대한 부분도 뭐 점진적으로 해야 좀 확산이라든지 좀 이렇게 효율화가 좀 극대화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짧지만은 한 25분 정도 썼네요. 죄송하지만 하여튼 denso에서의 한 어떤 사례 자체가 여러분이 RPA를 하는데 또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이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denso 코리아의 권태구 실장님께 감사드리고, 사실은 이제 살아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는데, denso 코리아의 지난 3년간의 IP를 하시면서 했던 여러 가지 겪었던 여정들을 잘 설명을 해주셨고, 마지막에는 여러 팁들도 주셔서 오늘 참석하신, 지금 듣고 계신 분들한테도 아마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 세션입니다. 우리 한국스코링의 우리 박성준 본부장님은 한국 RPA 1세대이십니다. 제조사의 RPA 기반의 프로세스 자동화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과 여러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마지막에 오프닝까지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국스코어링의 박성준 본부장입니다. 이제 앞서 발표했던 우리 권태구 실장님은 사실은 저희 한국스코어링과 함께 2019년부터
RPA 자동화의 여정을 함께 해주셨고요. 뭐 사실 옆에서 이렇게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제 우리 권태구 실장님 주도하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컨센서스를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얘를 부밍하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가면서 지속적인 확산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RPA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레퍼런스를 만들 수 있고 또 고객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효과를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이제 보람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이런 여정을 다른 또 신규 고민을 하고 계신 신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쭉 가져가 보는 게 목적이고요. 아마 실장님은 전체적으로 RPA를 진행하면서 내부적으로 겪었던 얘기들, 실질적인 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는 이제 여러 제조업체, 뭐 부품사를 자동차 부품사를 비롯해서 여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저희의 파트너로서 RPA 여정을 쭉 겪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겪어온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RPA가 나아가고 있는지, 실제로 기술 트렌드는 그게 맞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RPA를 적용했을 때 성과가 나는 업무들이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지금 이제 조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RPA를 도입하고 개발하는 것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내부에서 조직을 갖추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걸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쪽 부분 살펴보고요. 그다음 실제로 지금 이제 RPA를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첫 발을 뗄지 아니면 확산의 과정을 어떻게 거쳐갈지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오퍼링을 드리고 저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RPA를 이제 저희도 파트너사로서 지금 이제 최초 발표를 맡으셨던 우리 백승원 전무님은 사실은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벤더의 입장에서 지금 RPA를 끌어가고 계시고 저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고객들과 함께 여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고객들이 맞는 기술을 가지고 맞게 지금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는 거에 대한 어떤 컨선이나 관심은 계속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잘 볼 수 있는 게 그 가트너의 뭐 하이퍼 사이클 이런 걸 보면 지금 보시는 게 2020년도의 하이퍼 사이클인데 지금 보면 그 환멸의 골짜기를 거의 이제 벗어나서 이제 성장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고 21년, 22년도에는 이제 더 계속 앞으로 발전해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트너의 기술 트렌드를 쭉 지켜보면 이게 사실은 2018년부터 RPA라는 이름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RPA 방향성을 보면 비즈니스 자동화의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트너의 기술 트렌드에는 2020년부터 시작해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이 기술 트렌드의 섹션은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도입한 고객들은 이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확산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실 여지까지 도입하고 확산을 해왔던 어떤 기업들을 보면 사실은 대기업 위주예요. 지금 우리 덴소 코리아 권태구 실장님도 발표를 해주셨지만 글로벌하게 덴소는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넘버 2의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제조나 아니면 부품사를 대상으로 우리 고객들을 이제 딜리버리를 했을 때 저희의 주요 고객들은 사실은 대고객들이 많았습니다. 대기업 고객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에서 이제 중견 이하의 기업들이 RPA를 이런 사례들을 보고 RPA를 어떻게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갔던 길이 그 여러분들이 지금 RPA를 도입하고 확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따라가야 되는 어떤 길잡이나 레퍼런스 역할을 한다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RPA를 쭉 딜리버리를 해봤으니까 과연 기업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도입 초기부터 RPA를 도입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2018년도가 국내에선 RPA의 거의 태동, 물론 2017년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들어왔지만 이때는 사실은 이제 POC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RPA가 자동화를 하는 데 있어서의 적절하게 작동하는 기술이야?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POC를 잘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파일럿 단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2018년 태동기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대기업들은 이미 RPA에 대한 POC를 진행을 하고 덴소 코리아 마찬가지지만 2019년부터 어떤 파일럿 검증을 통해서 2020년도부터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RPA뿐만 아니라 RPA 플러스 AI 이런 컨셉을 가지고 계속 확산을 해서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객들도 초창기에 RPA를 2018년도, 19년도에 시작했던 분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확산을 해 나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챗봇이나 여러 가지 AI 기술들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기술들도 저희가 딜리버리를 해야 고객들과 함께 그런 신기술을 고민할 수 있거든요. 로우 코드 툴도 있고 UiPath 내에도 있습니다. 별도의 솔루션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트렌드에 맞게 저희도 고객들과 함께 여정을 할 수 있도록 온리 RPA가 아니고 AI, 챗봇, 여러 가지 기술들, 뭐 인공 MLT나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같은 걸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RPA를 더 고도화를 시킬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 고객들은 계속 확산을 하고 있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저희 고객들이 이 RPA를 도입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딜리버리를 하는 입장에서 고객들의 업무를 한번 카테고라이즈를 해본 겁니다. 그러면 실제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어떤 저기 업무 절감을 위해서 RPA를 확대해 나가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 시스템 개선, 아까 이제 PI, 프로세스 개선 물론이고요.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더욱 효과를 보는 어떤 RPA 자동화 프로세스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2000년, 2021년도부터 들어오면서 챗봇을 비롯해서 신기술을 접목해서 RPA를 확산을 했을 때 그 어떤 그 도입 효과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통 이제 신기술 접목을 할 때 AI는 아직은 조금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고 챗봇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효과를 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뒤에 장표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시스템 개선이 따라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RPA를 통해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없던 화면을 만들거나 기존의 여러 군데에서 수행했던 업무를 토탈로 하나로 묶어서 전체를 처리할 수 있는 화면을 만들고 자동화를 시키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리던던트하게 뭐 이걸 왜 하고 있나 나중에 이제 이게 RPA를 하고 나면은 이런 업무들에 대한 자동화는 기본 필수적인 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통계를 좀 한번 내보면 사실은 신기술을 접목하는 RPA 업무 비율은 굉장히 낮아요. 시스템 개선도 전체 한 10% 정도 되고 대부분의 업무들이 이 기존에 있는 업무를 업무 절감을 위해서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줄여주기 위해서 적용하는 부분들이 많는데 많은 시간을 그쪽에서 절감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보면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나 신기술 접목을 통해서 적용되는 업무들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저희가 또 고객들하고 같이 RPA를 통해 자동화를 하면서 저희가 같이 고민해 드리는 부분이고 고객분들도 요즘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트렌드로 지금 자동화의 방향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도입 초기에는 아까 그 세 개의 카테고리 중에 업무 절감의 목표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시스템 개선과 적용 확대,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신기술 접목이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RPA를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신기술 접목에 대한 방향성을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그 제조업에서 흔히 많이 있는 건데 이 재고의 어떤 이동 조치를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메일 베이스 기반으로 그 담당자, 그 현장에 있는 담당자가 재고 담당자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유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요청 사항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많은 건들이 오게 되죠. 많은 건들이 오게 되는데 이게 싱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메일을 놓쳐버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오늘 처리해야 되는 일이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동화가 그러면 아까 굉장히 효과가 많이 나는 부분이었는데 RPA를 통해서 앞단에 챗봇을 통해서 RPA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챗봇이 재고관리 시스템이나 메신저에 로그인을 해서 전체 요청 사항들을 요청이 올 때마다 다 제대로 처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최종 로그아웃 하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킴으로써 지금 실제로 전업으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6명이 이런 이관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로봇을 통해서 자동화 처리를 하면서 요청권 정권을 처리하게 되고 미싱이 나거나 처리를 못하게 되는 건들을 실제로 그런 건들이 없이 처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사람이 했을 때보다는 로봇이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RPA를 통해서 자동화를 시켜야 되는 업무들을 고려를 할 때 여러 명이 같은 업무를 반복해서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그냥 이걸 로봇을 통해서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신기술을 적용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일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고민한다면 실제로 사람이 처리했을 보다 로봇이 처리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어떤 ROI의 효과도 훨씬 더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출입을 하는 회사들이 전통적으로 겪는 건들이 이제 전통적인 업무가 이제 수출입 신고 필증 검증인데 이것들을 하게 되면 사실은 관세로 환급받는 프로세스인데 워낙 항목들이 많다 보니까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세부 항목을. 그러면 수량과 금액만 전체 금액만 보고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면 재조정 요청이 들어오고 한 번에 처리가 안 되고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로봇을 통해서 자동화를 시키게 된다면 각각의 비교 검증 항목을 다 보게 되고 실제로 로봇을 통해서 처리하면서 그런 어떤 휴먼 에러를 줄이고 그다음에 전체 비교 검증을 세세하게 함으로써 어떤 이 재조정의 그런 부분들을 없애는 정확하게 처리하고 좀 더 많은 항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업무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업무들이 실제로 시간도 전략을 하면서 어떤 기업에 대한 이미지나 위상도 높여주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쭉 도입을 하는 회사에 따라서 이게 지금 이제 그 고객사 자동화 방향성에 대한 밸류체인, 제조업에 대한 밸류체인인데 어느 부분에 그 업체가 중점을 두고 하는지를 보통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특정 업체 거를 제가 한번 쭉 도입을 해봤는데, 조사를 해봤는데, 처음 파일럿 단계에서는 일단은 구매와 항상 지원 활동, 인사나 IT, 연구소 이쪽에 대한 업무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두 번째 확산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도입해놓은 업무의 바운더들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입을 하게 되면 확산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처음 도입 초기부터 전체 업무를 자동화할 수는 없어요. 확산을 해가면서 자동화에 대한 탄력이 붙고 내부에서 어떤 경험셋이 쌓이면서 전체 업무에 대한 확산의 니즈들이 생겨나고 그것에 대한 자동화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진행을 해서 보면 결국에는 확산을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적용하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을 보면 저희 고객사가 특히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인지 제조인지 원자재 조달 쪽인지 그러면 또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자동화의 니즈가 높다는 거는 시스템 개선에 대한 니즈도 높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트렌드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했던 사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의 경험을 전달해 드리면서 고객분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프로세스를 넓혀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거버넌스를 갖추는 게 중요한데 저 기획부터 교육 컨설팅까지 이런 조직을 다 갖춰 나가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고객들이 어떻게 조직을 갖춰 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연도별로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이제 카테고라이즈를 조직 운영부터 유지보수, 아까 유지보수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을 우리 권태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부터 다 잘 되진 않아요. 실제로 도입할 때는 다 IT 중심으로 본사 중심으로 RPA를 추진하게 거버넌스 체계가 갖춰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점점 더 확산해 나가면서 키맨 중심으로 확대를 시켜 나가고 로봇도 그 어텐디드 로봇, 그 유인봇에서 무인봇으로 그리고 운영에 대한 어떤 노하우도 자체 운영에서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계로 이렇게 해서 확산을 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도입하실 때 있는데 저희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RPA를 도입하신다 하면 이거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나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고객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 드리면서 고객의 실정에 맞게 RPA 거버넌스 체계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잠깐 뭐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면 한국스쿼어링은 2018년 태동기부터 제조업을 대상으로 RPA 비즈니스를 쭉 확산을 시켜왔고요. 지금 저희 이제 고객들이 현대그룹 쪽에 굉장히 많이 있고, 저 오른쪽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덴소 코리아도 저희의 굉장히 큰 고객이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RPA를 계속 확산하고 있고, 최근에 고객들에 대한 니즈들을 보면 중견 이하 기업들이 RPA를 도입하려는 니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고객분들과 RPA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여정을 함께 갈 수 있는 회사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아까
확산하는 체계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도입 검토부터 고도화까지 대부분의 이런 로드맵을 다 밟아가게 되는데 실제로 처음 시작하실 때가 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저희와 같은 저희와 같이 RPA를 그 도입하고 확산하는 여정을 하면 저희가 당연히 저희 어떤 경험과 방법론을 바탕으로 확산을 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세미나를 듣는 고객들 중에는 도입을 검토하는 고객도 있고 확산을 검토하는 고객도 있을 겁니다. 그런 고객들은 대상으로 저희 이제 대표 연락처를 통해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실제로 도입을 검토하시는 분들은 어떤 단계로 어떻게 도입을 하시면 좋을지 저희가 방문을 드려서 워크샵 형태로 한 1일 정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을 어떻게 진행을 해나갈지를 저희가 선정을 해드릴 거고요. 관심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좀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인 선별 과정을 통해서 한 10곳 정도는 저희가 실제로 RPA 도입이나 확산 검토를 함께 해드리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이상 오늘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저희 3인 3세계 발표가 자동화를 시작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성장하려고 하시는 분들, 잘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특히 댄소코리아의 저희 권태쿠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필드에서 느끼는 살아있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많이 참조하시고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마지막 화면에 보이는 한국 스코링의 스페셜 오퍼링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첫 단추를 깨시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스코링의 박성준 본부장 발표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댄소코리아의 권태쿠 실장께서 발표해 주셨고, 저는 UIPS 코리아의 백성이었습니다. 채팅창을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더 열어놓을 테니까 3시 15분까지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질문을 남겨주시고, 저희 세 사람 발표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